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04780입니다.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 기업은 국내 몇 안 되는 항공과 우주 관련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미국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뜨고 있는데 예전부터 한국우주항공의 상태가 궁금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은 일단 오르고 있는데 2년 만에 1.5배나 상승했습니다. 이익 역시도 곡선의 방향은 비슷하게 상승하긴 했는데 2017년이 적자였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흐름을 2020년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매출은 2020년을 선방했지만 이익의 부분에서는 모두 다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요를 보게 되면 먼저 자회사가 여럿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자회사가 있고요. 그 외에 항공기 부품의 제조나 정비를 위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의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항공의 제조에 관한 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한국항공우주의 제품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군수와 민수, 민간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군수의 대부분 납품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서 정부기관 그리고 국방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민수에서도 관련 매출 역시 정부가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서 표면적으로는 높은 수익성을 가져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제품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군수에서 고정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전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회전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수 제품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고 성능 개량이나 MRO 같은 사업이 매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같은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고정익이 2019년 매출 전체에서 30%를 차지했음을 알 수가 있고, 회전익이 18.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다 뭉쳐서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제품이 전체에서 단일 제품군으로서 가장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수와 민수로 나눈다면 국방 장비 관련 군수 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56%, 국방 이외의 제품군의 매출이 44% 정도를 2019년에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제품 구성에서 아무래도 군수 제품의 고정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게 되면, 이 같은 국방 제품의 경우에는 밀리터리 덕후분들, 그러니까 밀덕들이 많기 때문에 위키백과 등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FA50입니다. FA50의 경우에는 로키드 마틴과 함께 개발한 전투기인데, 훈련 목적, 그러니까 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조종사 훈련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TA50과 함께 개발한 것이 FA50인데,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TA50을 활용해서 FA50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투기의 사용 국가를 보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의 국가의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두 다 실전용 전투기인 FA50은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유사 형태인 T-시리즈 전투기를 수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글로벌하게는 기념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FA50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최근 한국 항공우주의 제품 혹은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국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초에는 기존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향후에는 F-35 등 최신 전투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전투기 사업이라는 것이 글로벌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만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데는 제한적인데 반해 기존 사업자인 미국, 유럽 기업들에 더해 중국이나 한국처럼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수준의 정부 단위에서는 꽤나 장기 프로젝트로 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는 큰 부분이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을 그렇게나 투자해서 최신 기술이 반영된 더 좋은 기종을 개발하지 왜 4.5세대냐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에 관해서 기술적 이슈 등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에 큰 허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5세대가 아닌 4.5세대로 진입하는 것이 적절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KF-X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을 이해하려면 시작 전부터 봐야 하는데,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많이 필요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점부터 다른 국가와 함께 진행하려고 노력했었고,
기술로 인도네시아를 최초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고 인도네시아는 돈을 태우고 제작되는 전투기를 바로 수입하는 수준이 있는 것인데,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도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요. 이 같은 것에 관련 이슈가 2020년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계약에서 좀 더 분담금도 낮추고 기술 이전은 더 받고 싶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입장일 텐데요. 이 같은 입장이 초기 계약에는 불거지지 않다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선에서 본인과 두 차례나 경쟁을 했고, 심지어 대선 결과에도 불복을 했던 야당 대표를 국방부 장관에 선임했습니다. 기존이라기보다는 2019년 10월부터 국방부 장관에 새로 선임한 것이 이분인데요. 공개적으로 조코 위도도와의 경쟁에서 불복했던 만큼 기존 국방부에서 진행했던 국방정책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로 정보의 인기를 올리고자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유임을 하면서 결국 우리 정부에게는 부정적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KF-X 사업에서는 분담금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라팔 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사실상 관계가 끝난 것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인도네시아가 분담을 하는 형태의 계약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은 그대로 두되 인도네시아의 부담분에 대해 KAI, 카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부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수출 품목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과 함께 현재 수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외에는 확보된 고객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포인트긴 한데요. 이 같은 이슈를 바탕으로 좀 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이해해보도록 하죠. 이 같은 방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항공우주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단일 제품 혹은 프로젝트로는 고정익 전투기인 T-50과 KF-X 계열의 매출 비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매출 인식으로 실제 완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역시 헬기를 통한 매출이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017년으로 돌아갔을 때는 고정익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점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와 같이 장기간의 대형 프로젝트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기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길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의 관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매출은 상승세에 있는데 2조 원의 매출이 3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제품의 매출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원가율로 보게 되면 17년에는 매출 원가가 매출액보다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년에 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이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 18년부터는 80% 중반의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판관비는 매출액 기준의 비율로 봤을 때 8% 수준에서 최근 6% 수준으로 비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18년에 비하면 매출이 늘었지만 비용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판관비에서 금액이 변경된 계정을 보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해 고치는 비용 등을 수선비로 볼 수 있는데, 이 수선비가 18년에 유독 높은 수준이었던 730억 수준에서 19년에 260억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선비가 떨어지면서 전체 비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외에 급여 등의 계정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체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감소해서 영업이익은 8%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7년만 보자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겠지만, 주요 매출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잘 관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 외활동에서는 다른 것보다 기타 손실 금액이 눈에 띄었는데요. 기타 손실이 1,500억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해보게 되면 무형자산 손상차손만 무려 1,400억 이상 기록되면서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같은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모두 개발에 투입된 비용 중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굉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매출이 조단이라서 1,400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조단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다른 기업의 몇 배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무형자산은 손상차손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웠고요. 이 같은 결과로 당기순이익은 1,600억을 넘겼는데 과거에 비하면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1,400억을 넘겼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쉽게 여겨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재무 상태도 보게 되면 자산이 늘긴 했는데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매출의 증가에 비하자면 자산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난 계정 역시도 유동자산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비유동자산 역시도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난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고 비유동자산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회사의 개요에서 잠깐 확인했던 계열회사 중 SNK 항공이 2019년에 종속회사로 편입되면서 관련 자산이 늘어났다고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 역시도 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가지 부채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 차입금의 증가와 함께 유동성 사채, 비유동의 사채나 장기 차입금 등 실제 운영과 투자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투기나 헬기 같은 매출은 한 번에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금 수혈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본까지 보면서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300%를 향해 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근 숫자를 통해 최근의 흐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업보고서에 이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을 봤을 때 자산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과 함께 유무형 자산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산은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이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채에서도 유동계약 부채나 자체의 증가와 함께 단기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연말보다 부채 비율이 300%에 더욱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리스크해지긴 했는데 손익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손익을 보게 되면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3분기만 보자면 전년 동기 매출의 90% 수준인데 매출 원가로 보게 되면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80% 초반대의 원가율이 80%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여러모로 안 좋았던 것이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와중에 판관비를 보게 되면 누적 기준으로는 숫자도 비율도 줄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금액과 비율 모두 높아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늘어난 계정을 보게 되면 급여는 물론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에 수선비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정들이 늘어났지만 그 와중에 경상개발비의 감소가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이처럼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누적으로도 분기 기준으로도 나빠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기의 숫자가 많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고요. 영업 외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타 이익의 증가인데 기타 이익의 증가에서는 분석이 크게 되지 않는 자비이익이 270억 이상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쳐서 세부적으로 확인은 어려웠고요. 금융활동에서는 금융수익은 감소했는데 외환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금융수익은 감소했고요. 금융비용의 경우는 늘었는데 늘어난 영향은 동일했습니다. 역시나 외환 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 등이 크게 영향을 끼쳐서 금융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줄어들고 원가율은 높아졌는데 각종 비용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1,300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를 정리해보면 군용이든 그 외든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가 중요한 매출처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과 산업의 특성상 자기 자본이 아닌 외부의 자금으로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쉽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라고 하면 KFX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에서 인도네시아가 빠진 부분에 대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재정 상황이라면 부채 비율이 이미 낮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다만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항공기 산업의 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의 항공우주에 대한 이슈가 한국항공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크게 오름세를 가져가기 시작하더니 그 파동을 키워가면서 지금에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서는 적어도 21선은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흘러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가의 흐름은 한국항공우주만이 이랬던 것은 아닌데요. 관련 유사기업으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12월 중순 이후 강력한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미국발 우주 이슈에 함께 호응하면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국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의 움직임은 미국발 이슈에 대해서 테마 형태로 단타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이해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도 영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판단에
판단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